본가에서 집을 사겠다고? 꿈 깨! 돈을 내놓든가 아니면 여기 사인하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내 앞에 내던졌을 때 사실 나는 이미 도장을 찍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3년. 이 집구석, 이제 정말 지긋지긋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집안일도 당연한 듯 내 차와 카드를 가져다 쓰는 시누이도 무엇보다 쟤를 못 낳으니 너는 우리 김씨 집안의 죄인이다 라고 쏘아붙이는 시어머니의 그 말도 이제는 다 신물이 났다. 8천만 원의 성과급 중에서 6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다. 안 내놓으면 이혼이라나. 그래, 이혼. 해주면 될 것 아닌가? 나는 펜을 집어들고 서명할 준비를 했다. 바로 그때였다. 늘 침묵만 지키던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된장찌개 뚝배기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파편이 튀고 뜨거운 국물이 시어머니의 얼굴로 튀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어머니, 오늘부로 저는 어머니 없는 자식입니다. 서명하려던 내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겨울의 서울, 새벽 5시 47분.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지만 한수아는 이미 눈을 떴다. 몸이 의식보다 정직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이끌리듯 시간이면 어김없이 얕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탓이다. 천장에는 입을 벌린 물고기 모양의 물 얼룩이 있었다. 수아는 3초간 그 얼룩을 멍하니 응시하다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다. 침대 반대편에서 김재훈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고른 숨소리를 내며 뒤척이다가 이불이 허리께까지 흘러내렸다. 수아는 이불을 덮어주려다 멈칫하며 손을 거두었다. 인기척에 그가 깰지도 모르고 그가 일어나면 시어머니가 볼 테고 그러면 또 이런 소리를 들을 게 뻔했으니까. 아이고, 사내 자식이 마누라 수발이나 받고 앉았네. 수발이 아니다. 수아는 속으로 정정했다. 그저 이불을 덮어주려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발끝으로 바닥을 짚자낸 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노원구에 있는 이 오래된 아파트는 외풍이 심한데도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는 난방비를 아끼겠다며 새벽이면 보일러를 꺼버리곤 했다. 젊은 것들이 화기가 왕성한데 이불 좀 두껍게 덮으면 되지 무슨 보일러야? 전기세가 땅 파면 나오니? 수아는 겨울철 실내 온도가 너무 낮으면 호흡기에 좋지 않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말은 뚝 끊겼었다. 너 지금 나 구두쇠라고 타박하니? 내 집에서 살면서 불만도 많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 세수할 때도 최대한 소리를 죽였다. 수도꼭지를 살짝만 틀어 졸졸 흐르는 찬물에 손을 적셨다.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온수 조절기도 타이머가 맞춰져 있어 아침 6시가 되어야 작동했다. 물론 시어머니의 작품이었다. 수아는 얼음장 같은 물에 얼굴을 묻었다. 이가 시릴 정도였지만 덕분에 정신은 번쩍 들었다. 패딩 점퍼를 걸치고 목도리와 장갑을 챙긴 뒤 장바구니를 들었다. 시어머니가 지정해준 아름다운 노원 지킴이라는 문구가 박힌 친환경 장바구니였다. 처음 이 가방을 들고 마트에 갔을 때 계산원 아주머니가 보내던 눈빛을 기억한다. 마치 그런 며느리구나라고 말하는 듯한 미묘한 표정. 현관의 신발은 반드시 코가 바깥쪽을 향하게, 간격은 일정하게 두어야 한다. 시어머니의 철칙이다. 수아는 재훈이 어젯밤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구두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도어록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잠시 귀를 기울였다. 위층도 안방도 조용했다. 다행이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칼바람이 뺨을 때렸다. 12월의 서울, 영하 8도의 기온.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이 쌓인 눈 위를 비추며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수아는 목도리를 끌어올려 코와 입을 막았다.
내뱉은 입김이 순식간에 목도리 안쪽에서 물방울로 맺혔다. 새벽 시장은 아파트 단지 북쪽으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다. 걸어서 15분 거리? 길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가끔 트럭 한 대가 눈발을 날리며 굉음을 내고 지나갈 뿐이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하며 오늘 살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시어머니는 황태를 좋아하시니까 황태를 사고 돼지고기는 기름지다고 싫어하시니 소고기 안심으로 쪽파는 가느다란 걸로 문은 두드렸을 때 둔탁한 소리가 나는 건 바람 든 거라 안 된다고 하셨지.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문득 발걸음이 멈췄다. 예고도 없이 불쑥 어떤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온통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것,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것, 시어머니의 말뿐이었다. 그럼 나는 뭘 좋아하지? 수아는 찬 바람 속에 서서 잠시 멍하니 있었다. 너무 오래 있고 살아서 답이 금방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장어덮밥을 좋아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장어가 비싼데 뭐 하러 먹냐고 했다. 주말에는 늦잠 자는 걸 좋아했다. 하지만 대가족의 삼시 세끼를 차려야 하는 주말에 늦잠이 가당키나 한가? 베란다에서 햇살을 받으며 커피 마시는 걸 좋아했다. 하지만 노원구 아파트 베란다는 시어머니가 쌓아둔 잡동사니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찬바람 탓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아는 그게 바람 때문이라고, 다른 이유는 없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시장으로 향했다. 새벽 시장은 이미 활기가 돌았다. 서울의 몇 안 남은 재래시장 중 하나인 이곳은 비닐 천막 지붕 아래 전선들이 얽혀있고 전구 몇 개는 금방이라도 꺼질 듯 깜빡거렸다. 바닥은 생선 장수들이 뿌린 물과 흙, 채소 찌꺼기가 섞여 질척거렸고 걸을 때마다 찌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자, 왔어요. 황태. 물 좋은 황태가 왔습니다. 오늘 들어온 거라 싱싱해요. 아주머니, 묻더리요. 3개에 1만 원. 한우. 강원도 직송 한우입니다. 상인들은 하얀 입김을 뿜으며 생선 비늘이 묻은 장갑을 낀 손으로 손님을 부르느라 바빴다. 수아는 인파를 헤치고 익숙하게 걸음을 옮겼다. 황태는 늘 가던 3번째 집에서 샀다. 주인인 50대 아저씨가 손질도 깔끔하게 해주고 가격도 양심적이었다. 수아는 갈고리에 걸린 황태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거 얼마예요? 1만 5천 원. 아저씨는 칼등으로 비늘을 긁어내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아저씨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더니 1초쯤 시선을 머물렀다. 매주 오니까 1만 3천 원에 가져가요. 수아가 지갑을 열자 아저씨가 생선을 봉지에 담아 건네며 툭 한마디를 던졌다. 세댁, 안색이 안 좋아. 맛있는 것 좀 챙겨 먹어.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봉지를 받아들고 고맙다고 했다. 안색이 안 좋다라. 알고 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나 잠들고 주말이 평일보다 더 고된 생활인데 안색이 좋을 리가. 하지만 생선 가게 아저씨에게 그런 하소연을 할 수는 없었다. 말해봤자 세상 며느리들 다 그렇게 산다거나 유난 떤다는 소리만 들을 게 뻔하니까. 소고기 안심 500g에 1만 8천 원 우쪽파 2단에 2천 원 물을 하나 골라 두드려 보니 둔탁한 소리가 났다. 아, 맞다. 시어머니가 둔탁한 건 바람 든 거라고 했지? 수아는 그걸 내려놓고 다시 골라 두드렸다. 이번엔 청명한 소리가 났다. 이게 꽉 찬 거겠지? 두부, 콩나물, 시금치, 된장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져 손가락을 파고들었다. 수아는 장바구니를 바꿔들고 마지막 목적지인 채소 가게로 향했다. 시어머니 입맛에 딱 맞는 고추를 사야 했다. 반드시 파랗고 껍질이 야르며 적당히 매운 걸로. 너무 매우면 일부러 그랬냐고 욕먹고 안 매우면 밍밍하다고 타박받으니까. 이거 맵나요? 수아가 고추 하나를 집어들고 물었다. 두건을 쓴 주인 아주머니는 시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묘하게 인상이 좋았다. 그녀는 고추를 불빛에 비춰보더니 말했다. 그건 별로 안 매워. 뭐 하려고? 무침 하려고요.
무침이면 딱이지. 아주머니는 고추를 담더니 몇 개 더 집어넣어 주었다. 덤이야. 어차피 오늘 다 못 팔아. 수아가 감사하다고 하자 아주머니가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고맙긴, 내주 이렇게 일찍 나오느라 고생이 많네. 고생이 많네. 그 한마디가 작은 돌멩이처럼 마음에 툭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다. 수아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들키지 않으려 장바구니를 확인하는 척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던가. 남편 재훈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가 수아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그런 표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시어머니는 더더욱 기대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며느리의 가사 노동은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직장 동료들의 인사치레가 아닌 낯선 채소 가게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한마디. 수아는 자신이 참 초라하게 느껴졌다. 아파트로 돌아오니 날이 밝아 있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얼굴은 퀭했다. 눈 밑은 거뭇하고 입술은 추위에 질려 보랏빛이었다.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정리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흐트러진 꼴을 보이는 걸 싫어했다. 그게 무슨 꼴이니? 동네 사람들 보면 내가 며느리 밥 굶기는 줄 알겠다. 7층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가 팔짱을 낀 채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익숙한 표정이었다. 감시하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그 눈빛. 이제 오니? 낮지만 가시 돋친 목소리였다. 지금 몇 시야? 7시 20분이다. 밥 안 먹을 거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시장에 사람이 많아서 줄이 좀 길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신발을 벗었다. 변명은.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다. 일찍 나서면 될 걸 꼭 시간을 딱 맞춰서 움직이니? 내 아들 굶겨주길 작정이야? 오늘은 토요일이라 재훈이 출근하지 않는 날이다. 하지만 수아는 굳이 대꾸하지 않았다. 주말이라고 밥 안 먹니? 라는 말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 그녀는 조용히 네라고 대답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두 평 남짓한 좁은 부엌은 냉장고와 싱크대, 가스레인지가 꽉 들어차 있어 몸을 돌리기도 힘들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쿰쿰한 냄새가 났다. 김치통 뚜껑이 덜 닫혀 신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뚜껑을 꾹 눌러 닫고 식재료를 정리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황태 샀니? 네. 얼마 줬어? 13,000원이요. 잠시 침묵. 비싸게 줬네. 지난주에 장씨 아줌마는 1만 원에 샀다더라. 수아는 장씨 아줌마가 산 건 크기도 작고 신선도도 떨어진다는 걸 알았지만 입을 다물었다. 시어머니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분이다. 소고기 안심은? 샀어요. 얼마? 18,000원이요. 또다시 침묵. 안 봐도 뻔했다. 입꼬리를 내리고 미간을 찌푸리며 돈을 물쓰듯 쓴다고 못마땅해 하고 있을 것이다. 수아는 얼음장 같은 찬물에 시금치를 씻었다. 손가락 마디가 빨갛게 얼어 욱신거렸지만 고무장갑은 끼지 않았다. 지난번에 장갑을 끼고 쌀을 씻다가 한겨울도 아닌데 무슨 장갑을 끼고 유난이냐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은 첫눈이 내리던 11월 중순이었다. 콩나물을 다듬고 물을 썰었다. 탁, 탁, 탁 일정한 리듬으로 도마를 울리는 칼질 소리. 결혼 3년 차,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 속에 단련된 칼솜씨였다. 두껍다, 얇다, 못생겼다 수많은 잔소리 끝에 그녀는 마침내 시어머니도 트집 잡을 수 없는 완벽한 두께를 찾아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다른 트집거리를 찾아냈다. 찌개 끓이니. 어느새 시어머니가 부엌 문가에 와 있었다. 매의 눈으로 재료를 훑던 시선이 황태에 꽂혔다. 생선이 왜 이렇게 작아? 수아는 표정 변화 없이 답했다. 그 집에서 제일 큰 걸로 골라온 겁니다. 어머니? 그럼 다른 집도 좀 가보지 그랬니? 매번 한 집만 가니까 바가지를 쓰지.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뭐해? 시어머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마치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불효 며느리를 둔 것 같은 한숨이었다. 됐다. 오늘 지혜 온다니까 넉넉하게 해라.
애 배골리지 말고. 지혜. 신우이 김지혜. 수아의 칼질이 순간 멈칫했다. 손가락을 벨 뻔했다. 그녀는 칼을 내려놓고 답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수아를 한 번 더 훑어보았다. 마치 현미경으로 개미를 관찰하듯 불편한 시선이었다. 이내 슬리퍼를 끌며 거실로 사라졌다. 수아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칼을 잡았다. 오전 8시 30분, 아침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시금치 나물, 총각무 김치, 마늘 소고기 볶음, 황태찜, 꽈리고추 멸치볶음까지 육첩반상이었다. 갓 지은 쌀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수아는 식탁 옆에 서서 기다렸다.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아 찌개를 한술 떴다. 미간이 즉시 구겨졌다. 짜다. 수아의 가슴이 철렁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엔 주의하겠습니다. 맨날 다음. 언제쯤 제대로 할래? 회사에서는 밥하는 거 안 가르쳐주니? 논리라곤 없는 비난이었지만 수아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할 뿐이었다. 그때 재훈이 부스스한 얼굴로 안방에서 나왔다.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식탁과 수아를 번갈아 보더니 말없이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재훈아, 이거 먹어봐라. 짜지. 시어머니가 찌개 그릇을 아들 쪽으로 밀었다. 재훈이 국물을 떠먹고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괜찮은데요? 괜찮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옥타브 높게 올라갔다. 너 지금 마누라 편드니? 이게 안 짜면 내 혀가 잘못된 거야. 재훈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밥만 먹었다. 고기 반찬을 입에 넣고 씹는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을 채웠다. 수아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재훈은 악의가 있는 게 아니다. 그저 귀찮은 것이다. 갈등 상황이 오면 회피하고 침묵하고 못 들은 척하는 것, 그건 유별난 어머니 밑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만의 생존 방식이었을 테지만 그 사실이 수아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지혜 왔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화사하게 피어났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문 열어라, 얼른. 수아가 현관으로 가 문을 열었다. 김지혜가 서 있었다. 밍크 코트를 입고 최신 유행하는 롱부츠를 신은 채 한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수아는 그 가방이 이탈리아 브랜드의 한정판이라는 걸, 가격이 최소 300만 원은 넘는다는 걸 한눈에 알아봤다. 언니. 지혜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포옹하려는 듯 두 팔을 벌렸다. 수아는 반걸음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었다. 어서 와, 어머니 기다리셔. 지혜의 미소가 1초간 굳었지만 곧 아무렇지 않다는 듯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엄마. 나왔어. 아이고 내 새끼.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벌려 딸을 맞이했다. 어서 와라. 배고프지? 내 올케가 내 좋아하는 소고기 해놨다. 수아는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혜는 밥을 먹으며 쉴 새 없이 떠들었다. 동창이 결혼을 했네. 연예인 누가 이혼을 했네. 백화점에 무슨 신상이 들어왔네. 시어머니는 연신 맞장구를 쳤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도 수아에게 앉아서 같이 먹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수아는 투명 인간처럼 서 있었다. 식사 후 설거지는 당연히 수아의 몫이었다. 온수가 나왔지만 여전히 춥게 느껴졌다. 거품 묻은 손으로 그릇을 닦으며 거실 쪽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재훈도 지혜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수아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편안한 표정으로. 가족. 저들은 가족이었다. 그리고 수아는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마지막 그릇을 헹구다 손이 미끄러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사기 그릇이 깨졌다. 파편이 튀며 검지 손가락을 스쳤고 순식간에 선홍색 피가 솟구쳐 흐르는 물과 섞였다. 무슨 일이야? 재훈이 거실에서 물었다. 아니야, 그릇이 좀 미끄러워서. 수아는 피가 나는 손가락을 입에 물고 지혈했다. 조심 좀 하지? 그게 다였다.
와서 봐주지도 않았다. 거실의 웃음소리는 다시 이어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아는 깨진 조각을 치우고 휴지로 손가락을 대충 감싼 뒤 묵묵히 부엌을 정리했다. 오후 2시, 지혜가 갈 채비를 했다. 시어머니는 현관까지 따라 나와 딸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아쉬워했다. 또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알았어, 엄마. 지혜가 웃으며 대답하더니 눈을 돌려 수아를 쳐다봤다. 참, 언니. 나 할 말 있는데. 수아는 대걸레질을 하다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데? 그게. 지혜가 다가와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 요즘 좀 쪼들려서 그런데 돈 좀 융통해 줄 수 있어? 수아는 팔을 빼냈다. 얼마나? 300만 원. 300. 지난달에도 200만 원 빌려갔잖아. 아, 그건 빌린 게 아니라. 지혜가 말끝을 흐리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래, 너는 애도 없는데 돈 모아 뭐 하니? 지혜 좀 쓰게 해줘라. 가족끼리 야박하게. 또 그 소리. 애도 없는데. 수아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다.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지혜야, 우리도 집 사려고 돈 모으는 중이라 여유가 없어. 알잖아. 집.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집은 무슨 집? 내 집 놔두고? 어머니, 여긴 너무 좁고 나중에 아이라도 생기면 애가 생겨.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내가 낳을 수는 있고? 그 말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했다. 수아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할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지혜는 옆에서 고소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다. 그만 좀 해. 재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엄마, 지혜도 그만해. 나 머리 아파. 내가 뭘? 없는 말 했니? 3년 동안 소식도 없는 주제에 무슨 집 타령이야? 재훈은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대답하지 않았다. 칫, 언니 안 빌려주면 관둬. 지혜가 횡하니 나가버렸다. 마지막으로 수아를 보던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재훈은 멍하니 TV만 쳐다봤다. 수아는 대걸레 자루를 꽉 쥔 채 서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그녀는 묻고 싶었다.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고. 왜 항상 못 들은 척하느냐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소용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에. 3개월 전 불임 검사 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 시어머니는 밥상머리에서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내일 당장 병원 가봐. 노원구의 용한 산부인과 알아놨으니까. 어머니, 작년에 검사했을 때 저는 정상이었는데요. 작년은 작년이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건강한데 아들 문제일 리가 없어. 넌 몸이 차서 안 되는 거야? 재훈은 고개만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다. 수아는 그를 쳐다보며 한마디라도 거들어 주길 바랐지만 그는 끝내 침묵했다. 알겠습니다. 갈게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수아는 지극히 정상. 문제는 김재훈에게 있었다. 정자 활동성 저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다. 수아는 복잡한 심경으로 결과지를 들고 집에 갔다. 이제 시어머니의 비난을 멈출 수 있겠지 하는 안도감과 남편이 받을 상처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다. 어머니,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문제없고요. 재훈 씨. 시어머니는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결과지를 낚아채더니 훑어보곤 쫙 찢어버렸다. 지. 종이가 반으로 갈라지는 소리가 날카로웠다. 어디 돌팔이 의사 말을 믿어? 시어머니가 찢어진 종이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다. 내 아들이 얼마나 튼튼한데? 한수아 너, 내가 문제인 거 덮어 씌우려는 거지? 그때 재훈이 방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매달리며 울상을 지었다. 아들아, 내 처가 너 고잘한다. 말이 되니? 재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수아를 원망스럽게 쳐다봤다. 엄마, 그만해. 밥이나 먹자.
그는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아를 변호하지도 않았다. 그날 밤 수아가 물었다. 어떻게 생각해요? 검사 결과요. 한참 침묵하던 재훈이 등을 돌리고 누웠다.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수아는 그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났다.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 주말엔 시집살이, 평일엔 회사 일. 수아는 자신이 멈출 수 없는 팽이가 된 것 같았다. 그러다 12월 말 회사 송년회 날이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수아는 50억 원짜리 대형 화장품 광고 계약을 따냈다. 사장님은 파격적인 성과급을 약속했다. 8천만 원. 이 돈이면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 전세라도 구할 수 있었다. 재훈과 둘이서만 살 수 있는 시어머니 없는 우리만의 공간. 그날 밤 11시까지 야근하던 수아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재훈이 보낸 메시지였다. 축하해. 근데 엄마가 아신 것 같아. 수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어떻게?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재훈 씨가 말실수했나? 아니면 지혜가? 불길한 예감에 수아는 답장도 하지 않고 택시를 잡아탔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 올려다본 7층 거실 창문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커튼 위로 어리는 그림자가 하나가 아니었다. 수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오늘 밤이 지옥이 되리란 걸 직감했다. 거실 소파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심판관처럼 앉아 있었고 재훈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옆에 있었다. 그리고 언제 왔는지 시누이 지혜까지 비릿한 미소를 띠며 수아를 맞이하고 있었다. 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꿀이라도 바른 듯 느끼할 정도로 달콤했다. 우리 대박난 며느님 오셨네. 수아는 신발을 벗으려다 동작을 멈췄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 늦은 시간인데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잠이 와야지.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아 앞으로 다가왔다. 돈벼락을 맞았다며? 8천만 원이라지? 성과급입니다. 아직 입금 전이에요? 입금이야 나중 문제고. 시어머니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눈꼬리가 휘어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탐욕이 비릿하게 풍겨왔다.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상의 좀 하려고 기다렸다. 상의. 수아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시어머니가 언제 그녀와 상의라는 걸 했던가? 늘 일방적인 통보와 명령뿐이었다. 저와 재훈 씨는? 너희가 뭐? 시어머니가 말을 툭 자르고 들어왔다. 집 살 생각이지? 그렇지.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 된다. 왜요? 왜냐니? 시어머니가 되물으며 목소리를 날카롭게 세웠다. 내 집에서 사는 게 뭐가 불만이라서? 우리 노원구가 싫으니? 이 아파트가 낡아서 싫어? 너 이 집 살 때 얼마 들었는지 알기나 하니?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인데? 시어머니가 한 발짝 더 다가와 수아를 압박했다. 내 말 잘 들어라, 한수아. 그 돈, 내 마음대로 못 쓴다. 옆에 앉아있던 지혜가 끼어들었다. 맞아, 언니. 8천만 원이나 된다며? 나 좀 나눠주면 어때서 그래? 나 다음 달에 선 보잖아. 상대방이 은행 다닌대. 그쪽 집안에서 혼수 좀 해오라는데 언니가 한 6천만 원만 해줘. 언니는 돈 잘 벌잖아. 6천만 원. 수아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지혜야, 그건 내 돈이야. 내 돈. 시어머니가 싸늘하게 비웃었다. 우리 김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내 것도 다 김씨 집안 거야? 내가 밖에서 억만금을 벌어와도 그건 우리 집안 돈이라고.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시어머니가 돌연 표정을 바꾸며 수아의 코앞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다. 맨날 말로만 어머니, 어머니. 내가 나를 진짜 어미로 생각하긴 하니? 그랬으면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어? 자기밖에 모르는 년 시누이 혼수 좀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 수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터져나오려는 감정을 억누르며 또박또박 말했다.
이건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피땀 흘려 일한 대가예요. 제가 응당 받아야 할. 시어머니의 고성이 거실을 울렸다. 내 집에서 살고, 내가 한밥 먹고, 내가 내는 전기세 쓰면서 살았으면 돈 벌어서 내놓는 게 긍당해야 할 도리 아니니? 웃기고 자빠졌네. 매달 생활비는 제가 드렸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며느리가 생활비 안 내면 누가 내? 결혼이 무슨 휴가인 줄 아니? 수아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머릿속에는 그녀만의 뒤틀린 논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고 어떤 보상도 바라지 말아야 하며 그저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논리? 그 세계에서 며느리의 반항은 곧 불효이자 죄악이었다. 아무튼 시어머니가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돈에서 6천만 원은 지혜 혼수비용으로 내놔라. 나머지 2천만 원은 내가 쓰든가 말든가. 그렇게 정한 거니까 토 달지 마. 못합니다. 수아가 말했다. 뭐라고? 못한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제 돈입니다. 어떻게 쓸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거대한 분노를 참아내는 듯 했다. 이내 그녀는 몸을 돌려 거실 장식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서랍을 열고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정 그렇게 나오시겠다? 시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탁자에 내던졌다. 그럼 여기에 도장 찍어. 수아가 시선을 떨구어 확인했다. 이혼 합의서였다. 그녀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다. 찍어. 시어머니가 허리에 손을 얹고 차갑게 내뱉었다. 도장 찍고 나가든가 아니면 순순히 돈 내놓든가. 어차피 너 같은 부모 없는 고아 이혼하고 나가면 갈 데나 있니? 회사에서 먹고 자게? 부모 없는 고아. 그 말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수아의 가슴 가장 깊고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7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장학금으로 대학을 마쳤고 악착같이 노력해 광고회사에 들어갔고 지금의 자리까지 올랐다. 결혼하면 가정이 생길 줄 알았다. 나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해줄 가족이 생길 줄 알았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이 집은 단 한 번도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수아는 흐릿해진 시야로 이혼 합의서를 내려다보았다. 옆에서 지혜가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 설마 진짜 찍으려는 거 아니지? 찍으면 언니만 빈털털이 되는 거야? 빈털털이. 그래, 나는 가진 게 없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도 없고, 심지어 나를 위해 말 한마디 해줄 남편조차 없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펜으로 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였다. 내내 죽은 듯 침묵하던 김재훈이 움직였다. 그가 벌떡 일어나더니 식탁 위에 아직 치우지 않은 된장찌개 뚝배기를 집어들었다. 아침에 수아가 끓였고 시어머니가 짜다고 타박했던 바로 그 찌개였다. 그는 뚝배기를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사기그릇 깨지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붉고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개중 몇 방울이 박정숙 여사의 얼굴로 튀었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아! 시어머니가 얼굴을 감싸쥐며 뒷걸음질 쳤다. 너 미쳤니? 김재훈. 지금 내 어미를 치려는 거야? 재훈은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수아에게 다가와 손에 들린 펜을 낚아채더니 우지끈 소리가 나도록 두 동강을 내어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수아는 남편의 그런 눈빛을 처음 보았다. 차갑고 단호하며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온 눈빛이었다. 어머니. 재훈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지난 3년 동안 수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대인 뺨이 화끈거리는지 계속 얼굴을 문지르면서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았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차렸어요. 재훈이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말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들었고 주말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제 카드를 가져다 써도 군말 한마디 안 했어요. 어머니가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할 때도 그의 목소리가 울컥하며 높아졌다. 목구멍에 걸린 울분을 토해내는 듯 했다. 의사가 문제는 저한테 있다고 했잖아요.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지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무언가 말하려 입을 벙긋거렸지만 오빠의 살기 어린 눈빛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 진단서 기억나시죠? 재훈이 말을 이었다. 정자 활동성 저하.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진단서 찢어버리셨죠. 수아 보는 앞에서. 그러고는 수아더러 알 못 낳는 닭이라고 하셨죠. 근데 문제는 저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였다고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건 뭐요? 재훈이 처연하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USB 메모리 하나를 꺼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아들이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은 다 옳다고 생각하세요? 며느리는 욕먹어도 싸다고. 김씨 집안 체면이 수아의 존엄보다 중요하다고? 그가 USB를 탁자 위에 던졌다. 지혜가 왜 그렇게 돈에 쪼들리는지 아세요? 지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입 닥쳐. 재훈은 동생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어머니만 노려보았다. 도박입니다. 인터넷 도박. 여기 지혜 계좌 이체 내역이 다 들어있어요. 3년 동안 날린 돈만 2억 가까이 됩니다. 2억 원.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딸에게로 향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다. 지혜야, 이거 거짓말이지? 지혜는 다리가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았다. 입을 뻐끔거렸지만 변명은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는 동안 재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어머니 딸은 어머니 노후 자금까지 도박판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 집 담보 대출받은 거 아세요? 누가 받았는지 아시냐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했다가 공포로 일그러지더니 이내 멍해졌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장식장을 짚었다. 무슨 담보대출? 따님한테 물어보세요. 재훈은 그 말을 끝으로 수아의 손을 낚아채 현관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달려와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너 뭐 하는 거야? 어딜 가려고? 나갑니다. 재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간다니. 어디로? 여긴 내 집이야. 내가 나고 자란 집인데. 아니요. 재훈이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어머니. 오늘부로 저는 어머니 없는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 집구석 2번 다시 안 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신발을 신었다. 동작이 빨랐다. 수아는 멍하니 서 있다가 그가 이끄는 대로 기계적으로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고 코트를 걸쳤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지고 히스테릭해졌지만 수아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다. 귓속에서 윙윙거리는 이명소리가 마치 수천 마리의 벌떼가 나는 것 같았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와 뺨을 때렸다. 뼈가 시릴 정도로 추웠다. 하지만 수아는 느꼈다. 지난 3년 동안 마신 공기 중 가장 신선한 공기였다. 그날 밤, 2사람은 근처에 있는 레지던스 호텔에 들어갔다. 짐이라곤 여행용 캐리어 2개가 전부였다. 급하게 챙겨 나온 수아의 옷가지와 서류뿐이었다. 집을 나오면서 깨달았다. 3년을 살았던 그 집에 온전히 그녀의 것이라고 부를 만한 물건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고가구, 재훈의 낡은 책들, 지혜가 쓰다 둔 화장품들 모두 그녀와는 상관없는 것들이었다. 방은 작았다. 2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티 테이블이 전부였다. 창밖으로는 노원구의 빼곡한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점점이 박힌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도시가 품은 수만 가지 사연처럼 반짝였다. 수아는 침대 끝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배고프지 않아? 재훈이 물었다. 뭐 좀 사올까? 아니, 안 고파. 그가 다가와 수아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자동차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재훈이 입을 열었다. 목이 잠겨 있었다. 미안해. 수아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지난 3년, 그는 수아의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다 알고 있었어. 그럼 왜 모른 척했어? 3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질문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왜 안 도와줬어? 재훈은 침묵했다. 한참 뒤에야 그가 대답했다. 내가 비겁쟁이라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그러셨어. 아들은 순종해야 하고 며느리는 효도해야 한다고. 어머니 말이 법인 줄 알았어. 어머니가 너한테 막말할 때 속으로는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입이 안 떨어지더라. 무서웠어. 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 칠까 봐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쓰러지실까 봐. 그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갔다. 그냥 내가 좀 참으면 지나갈 줄 알았어. 참으면 어머니도 변하시겠지? 참으면 적어도 가정은 깨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가 말을 멈추었다. 오늘 어머니가 이혼 합의서를 꺼내는 걸 보고 깨달았어.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너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걸 절대로.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후회돼. 재훈이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너를 그렇게 오래 참게 만든 게 그게 제일 후회돼. 창밖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어 유리창이 덜컹거렸다. 수아는 재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피로와 죄책감, 그리고 이전에는 본 적 없던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후회 안 하겠어? 수아가 물었다. 그래도 어머니잖아. 재훈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지. 하지만 너는 내 아내야. 투박하고 단순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수아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다. 눈시울이 시큰해졌다. 배고파. 그녀가 말했다. 재훈이 멍한 표정을 지었다. 아까 배 안 고프냐고 물었잖아. 배고프다고. 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사올게. 치킨. 그래. 또 필요한 건? 맥주. 알았어. 그가 몸을 돌려나가려는데 수아가 그를 불렀다. 재훈 씨. 응. 고마워. 재훈이 잠시 멈칫하더니 쑥스러운 듯 웃었다. 바보 같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다. 금방 올게. 문이 닫혔다. 수아는 침대에 홀로 앉아 복도에서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시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혜의 도박 사실이 터지자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인터넷 대부 업체들이 몰려들었다. 박정숙 여사는 그제야 알게 되었다. 딸이 2억을 날린 것도 모자라 자기 신분증을 도용해 담보대출까지 받았다는 것을. 노원구의 그 낡은 아파트는 이미 가압류 상태였다. 소식은 회사 동료를 통해 들었다. 노원구에 사는 그 동료가 우연히 김씨네 아파트를 지나다 현관문에 붙은 붉은 딱지를 보았다고 했다. 자기 못 봤지? 그 할머니 복도 계단에 주저앉아서 오는데 아주 가관이더라. 동료는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라도 본 듯 말했다. 딸이 도박해서 집까지 날려 먹었다나 봐. 수아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수아는 레지던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 재훈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우리 재훈이가 복도 많지 이렇게 예쁜 색시를 데려오고 하며 웃던 얼굴. 처음으로 모진 소리를 들었을 때 된장찌개가 짜다.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하며 쏘아보던 눈빛. 불임 검사를 강요하며
문제는 무조건 너야. 내 아들은 건강해라고 우기던 표정. 진단서를 찢으며 알도 못 낳는 닭이라고 비웃던 입매. 이혼 합의서를 내밀며 너 같은 부모 없는 고아가 갈 데가 어디 있니라고 조롱하던 목소리. 기억의 파편들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그저 피곤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었다. 3년 동안 참아내고 비위 맞추고 굽실거리며 지켜온 것이 고작 이것이었다. 가족을 원했던 대가로 그녀가 얻은 것은 너는 남이다라는 확인 사살뿐이었다. 일주일 뒤 박정숙 여사가 수소문 끝에 수아의 회사 앞까지 찾아왔다. 오후 회의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내려가던 수아는 로비에서 멈칫했다. 시어머니가 회사 정문 앞에 서 있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쭈글쭈글한 옷에 헝클어진 머리, 납기가 하나 없는 누런 얼굴. 며느리야. 수아를 발견한 그녀가 허겁지겁 달려와 팔을 붙잡으려 했다. 제발 재훈이 좀 돌아오라고 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수아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녀의 손을 피했다. 아주머니. 그녀가 불렀다. 호칭을 들은 박정숙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가 아니었다. 며느리야, 저는 더 이상 댁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이혼 서류 내미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남이라고. 박정숙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건 내가 홧김에 진심이 아니었다. 진심이 아니셨다고요? 수아가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애 못 낳는다고 저주하실 때도 진심이 아니셨나요? 검사 결과지 찢어버리실 때는요? 제 성과급 8천만 원 떼둬서 딸 주려고 하셨을 때는요? 그게 다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박정숙 여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난 3년. 수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하고 밤 11시에 잤습니다. 월급 절반을 생활비로 들였고 저는 커피 한 잔도 아껴가며 살았어요. 어머니의 그 지독한 잔소리, 지혜의 뻔뻔함, 재훈 씨의 방관까지 다 참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족이 될 줄 알았으니까요. 그녀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가르쳐 주셨죠. 저는 철저한 남이라고. 박정숙 여사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나왔다. 아가 아니다 내가. 이제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수아가 잘라 말했다. 그냥 한수아 씨라고 부르세요. 그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다시 회사 로비로 들어갔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 박정숙 여사의 울음 섞인 고함이 들려왔다. 제발 재훈이 좀 갈 데가 없다. 내 가게 엄만데. 수아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12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천천히 닫히며 바깥의 소음을 차단했다. 스테인리스 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무표정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다. 다만 너무 많이 마음을 다쳤고 너무 많이 용서하려 애썼다. 그 끝이 무엇인지 보았기에 이제는 마음을 닫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지혜의 말로는 생각보다 더 비참했다. 은행에 다닌다던 맞선 남은 진상을 알자마자 연락을 끊었다. 도박빚 때문이 아니었다. 연자제를 두려워해서였다. 한국 사회에서 신용 불량자가 된다는 건 경제적 사망 선고이자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의미했다. 아무도 파산자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지혜는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며 감성팔이를 시도했다. 자신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포장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무능한 어머니, 냉혈한 같은 오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렸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비난으로 도배되었다. 도박꾼 주제에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자기 빚 때문에 엄마 집까지 날려먹고 가족 탓? 제일 싫다. 자기가 싸질은 똥 남한테 치워달라는 인간. 지혜는 결국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계정이 삭제되던 날 수아는 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올해의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어 트로피와 함께 특별 보너스가 나온다는 소식이었다. 재훈이 물었다. 팀원들하고 회식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아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둘이서만 축하하고 싶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장어덮밥집으로 갔다. 수아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지만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한 번도 못 갔던 그 집이었다. 숯불에 구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장어에 달콤 짭짤한 소스를 바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위에 얹어 먹는 맛. 한 입 먹는 순간 입안 가득 행복이 퍼졌다. 맛있어. 재훈이 물었다. 응, 정말. 앞으로 매달 오자. 여기 비싼데. 괜찮아. 재훈이 빙긋 웃었다. 내가 좋으면 됐지? 수아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재훈은 보았다.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위로 올라가는 것을. 미미하지만 분명한 미소였다. 집은 이듬해 봄에 샀다. 마포구에 있는 50제곱미터 남짓한 소형 아파트였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남향이라 채광이 끝내줬다. 성과급 8천만 원과 두 사람이 그동안 모은 돈을 합치니 전세 보증금으로 딱 맞았다. 이사하던 날은 날씨가 좋았다.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바닥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수아는 베란다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한강이 보였고 강변을 따라 벚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봄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이 갔다. 무슨 생각해? 재훈이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그냥. 수아가 나직이 말했다. 햇살이 참 좋아서. 노원구의 그 칙칙했던 아파트가 떠올랐다. 시어머니의 잡동사니로 가득 차 발 디딜 틈도 없던 베란다. 사계절 내내 닫혀있던 두꺼운 암막 커튼. 비디라곤 들어오지 않던 그곳. 이제 그녀는 빛 속에 서 있었다. 미안해. 재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낮게 울렸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수아는 대답 대신 허리에 감긴 그의 손을 잡았다. 투박하고 거친 손마디가 굵고 손톱은 단정하게 깎여 있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의 손을 제대로 느껴보는 것 같았다. 예전에는 너무 바빴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추느라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온기를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이제는 시간이 있었다. 앞으로는 좋을 거야. 그녀가 말했다. 응. 우리 잘 살 거야. 응. 재훈은 본격적으로 난임 치료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2번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정자 활동성 문제는 꾸준히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했다. 재훈은 적극적이었다. 단 한 번도 예약을 미루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신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도 병행했다. 상담사는 동그란 안경을 쓴 40대 여성으로 목소리가 차분하고 따뜻했다. 첫 상담 때 재훈은 긴장해서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여긴 왜 오셨나요? 상담사가 물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서요. 전에는 아니었나요? 네. 그가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상담사는 그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부드럽게 질문을 던졌다. 어린 시절의 기억, 어머니와의 관계, 가정에 대한 가치관, 아내에 대한 감정. 재훈은 더듬더듬 이야기를 풀어냈다. 때로는 말을 멈추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마주하려 애썼다. 1시간의 상담이 끝날 무렵 상담사가 물었다. 왜 그동안은 참고만 사셨을까요? 재훈은 침묵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어릴 때부터 효도는 무조건적인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어머니 말씀은 다 옳다고 믿었어요. 며느리는 시부모를 섬겨야 한다고 하셨고 저는 그걸 믿었죠. 아내가 구박받을 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못 들은 척하면 그 말들이 수아한테 상처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못 들은 척하는 건 묵인하는 거였어요. 침묵은 곧 동조였고 그게 수아를 찌르는 칼이었습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네. 효도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훈이 고개를 들어 상담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반년 후 시댁의 몰락은 마침표를 찍었다. 지혜의 도박빚 문제는 결국 박정숙 여사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지혜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어머니의 인감과 신분증을 이용해 연대 보증을 세워놓았던 것이다. 지혜에게서 더 이상 뜯어낼 게 없어진 빚쟁이들은 박정숙 여사를 타깃으로 삼았다. 노원구 아파트는 법원 경매로 넘어갔다. 낙찰가는 3억 2천만 원 담보대출금과 연체이자, 지혜의 도박 빚을 제하고 나니 박정숙 여사의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지혜는 더 심각했다. 인터넷 도박 자금 세탁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구속 수사가 결정되었다.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다. 그 소식이 전해지던 날 수아는 새집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사골 국물에 감자, 두부, 애호박을 넣은 된장찌개. 시댁에서 끓이던 것과 똑같은 레시피였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다. 한번 가볼까? 부엌 문가에 서 있던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아는 가스불을 줄이고 국자로 찌개를 휘저었다. 아니, 그래도 어머니가 나갈 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수아가 몸을 돌려 재훈을 보았다. 나는 남이라고. 재훈은 입을 달싹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의 말이 맞았다. 그의 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수아를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 이제 와서 가족의 도리를 바라는 건 염치 없는 짓이었다. 찌개 다 됐어. 수아가 뚝배기를 식탁으로 옮겼다. 밥 먹자. 재훈이 다가와 수저를 놓았다. 식탁 위에는 밥 2공기, 국 2그릇, 반찬 몇 가지. 단출했다. 하지만 평화로웠다. 재훈 씨. 응. 나는 지금이 참 좋아. 재훈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아의 얼굴에는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평온하고 충만하며 더 이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표정. 나도 그래? 그가 대답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공간을 따스한 오렌지빛으로 물들였다. 강변의 벚나무들이 그림자가 되어 부드럽게 흔들렸다. 수아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다. 간이 딱 맞았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완벽한 맛이었다. 그날 밤 수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재훈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옆으로 누워 한쪽 팔을 수아의 허리에 올린 채였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자세였다. 시댁에서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어머니가 자고 있어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뒤척이는 소리가 날까 봐 몸이 굳곤 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마음껏 뒤척여도 되고 한밤중에 물을 마셔도 되고 남편을 끌어안고 자도 된다. 여기는 그녀의 집이니까. 그녀와 재훈의 온전한 우리 집. 앉아. 재훈이 잠결에 웅얼거렸다. 응, 조금. 무슨 생각해? 수아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그냥 내가 예전에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나 싶어서. 바보 아니야. 재훈이 눈을 감은 채 말했다.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지? 착한 게 무슨 소용이야? 소용 있어. 재훈이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착한 사람이라서 내가 널 사랑하게 된 거니까? 수아는 그를 마주 보았다. 커튼 틈으로 새어들어온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편안한 얼굴이었다. 재훈 씨. 응. 우리한테 아이가 생길까? 재훈이 잠시 멈칫하더니 빙긋 웃었다. 의사 선생님이 희망적이래. 수치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수아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과 함께 가슴속에 엉겨있던 응어리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3년의 서름, 인내, 억울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련이 닥칠 수도 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만의 가정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창밖에 달이 밝았다. 감은 눈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다. 수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꿈을 꾸었다. 남향이라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집. 부엌에서 서툰 솜씨로 된장찌개를 끓이며 콧노래를 부르는 남자. 거실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는 아이. 그곳은 그녀의 집이었다. 마침내 그녀에게도 진짜 집이 생겼다. 엔드.